안녕하세요. 자, 이제 내일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방학개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문제를 준비를 못했고요. 그냥 그 내용 위주로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어느 파트를 좀 찍었냐면요. 여러분들 그 소방학 개론에 보시게 되면, 자, 소방학 그 역사가 있습니다. 소방학 이제 역사, 소방의 발전. 그래서 보시면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소방 행정 체제를 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미 공부는 다 하셔서 이제 정리를 좀 하시는 시간인데, 자, 제가 좀 찍어온 부분은 행정 체제 부분을 좀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 소방의 역사는 삼국시대부터 해서 쭉 해서 지금 현재까지 쭉 이제 역사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체제를 좀 보게 되면, 자, 해방 이후부터, 그래서 그 미군정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 첫 번째 미군정 시대다라고 해서 이제 연도도 좀 살짝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미군정 시대는 언제부터? 예를 들어 45년부터 48년까지. 그래서 이때는 사실 그 과도기 단계다라고 써 있는데, 자, 일단 내용을 좀 정리하시기에 앞서서 제 소개 안 드렸는데 좀 가볍게 드리면, 제 이름은 그 프린트물에 나와 있지만 김진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담당하는 과목은 소방사관학원에서 이제 소방학 개론을 이제 담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내일 시험 보시는데 긴장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긴장하지 마시고 평상시 그 학원에 나와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싸우는 전장도 그냥 연습장이다, 그냥 학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좀 보시는데, 말은 편안하게 보시라고는 했는데 사실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마음도 좀 추스리시면서, 좀 긴장이 되신다 그러면 일단 바로 지금처럼 수업을 들어가듯이 또는 문제 풀듯이 바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심호흡도 좀 하시면서 문제를 눈으로 약 한 5분가량 이렇게 좀 풀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아무튼 내일 시험 보시는데 끝까지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일단 내용 다시 들어가는데요. 자, 일단 미군정 시대라고 하게 되면 연도수는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때는 나라가 없었던 시대. 그럼 따라서 당연히 소방에 대한 업무, 행정은 누가 하죠? 나라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우리나라를 이제 정권을 잡고 있을 건데, 미군이 다스리긴 하지만 소방까지 역량은 없었을 거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정리한 거는 이제 체제 위주로. 그래서 이때는 무슨 체제다? 독립된 자치체제다. 지방자치체제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미군이 세부 구석구석까지 소방에 대한 업무를 관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독립된 자치체제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프린트 보시면 이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나라가 만들어지면, 자, 정부 수립 이후라고 해서 연도는 48에서 70이다 이렇게 써 있고, 정부 수립 이후라고 해서 이제 원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초창기라고 하는 것까지는 정리하실 것까지는 없지만, 자, 이제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뭐예요? 미군이 다스릴 때는 세부적으로 소방 행정에 대한 걸 못한다 하더라도, 독립된 자치였지만 이제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전부 다 소방에 대한 업무는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뭐래도 이제 국가가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냥 일반 보편적인 조직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큰 대장이 없을 때는, 덩어리가 없을 땐 자그맣게 이제 나눠서 좀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이제 국가라는 큰 덩치가 하나가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가 다 관장하겠다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좀 체제 위주로 찝어왔고, 그래서 국가 체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방에 대한 체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창기를 지나서 특징은 읽어보시면 58년도에 마찬가지 요 안에 58년도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소방 법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런 특징을 좀 잘 찝어서 기억을 좀 해주시고, 특히 이제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다음 보기 중 우리나라 소방 체제에 대해서 잘못 설명된 걸 찾아라라고 나오면 연도에 맞게끔 이런 체제들이 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 좀 눈여겨 보시는데, 순서가 좀 헷갈리시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없을 때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다가, 나라가 생기면 국가에서 하다가,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발전기 단계로 들어가시면 70년에서 92년도에 정부 수립 이후 2라고 되어 있고요. 발전 단계에서 70에서 92년도. 자,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다 하기에는 좀 힘들죠. 국가가 다 하기에는 좀 덩치가, 우리나라 이제 덩치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둘로 쪼개서. 그래서 보통, 서울이라든가, 부산 같은 경우는 누가? 알아서 해봐라. 그래서 이때는 그냥 자치체제로 가고, 지방자치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밖에 이제 기타 시도에 대해서는 누가? 국가가 이제 다 관장하는. 그래서, 서울과 부산은 자치, 알아서 가고, 나머지는 국가가 가는. 그래서 이거는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두 개죠. 그래서 이거를 이원적 소방행정체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 나라가 없을 때는 알아서 하다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리고 국가가 세워지면 국가가 하다가, 자, 우리나라가 조금 더 커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둘이 이제 나눠먹기 식으로. 그래서 이원적으로 가다가, 자, 이제, 자, 요때 또 하나의 특징. 70년에서 92년도. 자, 발전기 단계 때 또 하나의 특징은 이원적 소방체제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 78년도에 중앙소방학교가 설치가 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소방법이 58년도에 만들어지고, 78년도에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신분을 보장받게 되는 소방 공무원법이 이제 만들어진다. 요 내용들도 좀 기억 좀 해주시고. 그래서, 자, 요 단계가 어느 단계다? 이원적 소방행정체제다. 이렇게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항목에, 그래서 광역소방체제의 시작 및 정착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현재까지는, 이제, 국가에서 나머지 기타를 다 했었는데, 그 나머지 기타들도 덩치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네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 광역자치. 그래서, 마지막, 지금 현재 광역자치체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체제화된 걸 일단 먼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에서는 혹시 뭐 앞에서도 뭐 삼국시대, 뭐 통일신라 뭐 쭉 나오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요 체제 파트를 좀 정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혹시라도 틀리지 마시고 한번 프린트물 쭉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법이 좀 많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재난이나 안전관리법이 좀 많이 개정이 된 관계로 그 계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로 이제 법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아무튼 체제 중심에 대한 거는 요 정도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에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실 거 안전관리 기구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 안전관리 기구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뭐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안전관리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다 좀 써드리면 안전관리기구라고 되어 있으면, 자, 여기는 두 가지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아래로 내려가시면 거기 4번 항목에 보시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앙이라고 썼는데 일단은 재난안전대책본부다. 자, 이렇게 나눠지고요. 자, 이제 여기서 다시 뭘로 나눠지느냐. 안전관리위원회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이렇게 나눠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난안전대책본부도 마찬가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 참고로 이렇게 좀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이렇게 나눠지는데, 다시 이제 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와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도 마찬가지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쪼개지는데, 일단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안전관리기구가 이렇게 이제 위원회라든가 본부가 있다는 거는 일단은 그 각각에 대한 위원회를 비롯한 이제 위원장.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부다 그러면 본부장. 이런 그 위에 이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또 미리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죠. 그래서 일단 요번에 두 번째 제가 이제 좀 찍은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에서 안전관리 기구의 그 위원장이나 본부장 또는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간사나 간사위원이 누가 있느냐. 그 다음에 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내에 자, 뭐가 있냐면 정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줄여서 이제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마찬가지 위원회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위원장이 있고요. 그 밑에서 업무를 이제 대신하는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 위원장과 간사위원이 누구냐 이 정도까지는 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법이 많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명칭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면 누가 된다? 국무총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그 밑에 그 뒤에 이제 간사라고 해서 누가 되겠다? 지금 현재 바뀐 국민안전처 장관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안전정책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줄여서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조정위원회는 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에 있는 그 하나의 또 다른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줄여서 그냥 조정위원회라고 정리를 해놓은 건데 당연히 이 위원회가 있으면 여기도 뭐가 있어요? 위원장이 있겠죠. 여기서 위원장은 누구다? 참고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즉 안전관리자는 빠져도 되죠. 중앙위원회라고 했을 때는 누가 대장이다? 국무총리. 그리고 간사는 국민안전처 장관. 그러면 조정위원회가 이 중앙위원회 안에 있는 위원회니까 당연히 이 위원장은 누가 될 수 있다? 여기 두 번째, 여기 있었던 요 국민안전처 장관이 요 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모셔오면 되죠. 그래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되는 거고, 자, 이 조정위원회 안에도 누가 있다? 간사위원이라는 게 있는데, 자, 간사위원은 당연히 국민안전처 장관은 요 중앙위원회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위원장으로는 내려왔지만 대신해서 이제 간사위원은 요 장관 바로 밑에 국민안전처 차관이다.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그래서 조정위원회 안에는 또 다른 이제 분과위원회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정리한 파트는 이제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위원회,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인데 줄여서 그냥 지역위원회라고 하죠. 그래서 지역위원회는 시도 지역위원회가 있고 시군구 지역위원회가 있을 거다. 그래서 줄여서 이제 시도위원회, 시군구위원회 이렇게 할 텐데, 자, 각각의 당연히 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누가 있어요? 위원장들이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시도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된다? 뭐 지역에 대한 거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대한 거는 좀 이렇게 좀 복잡해지지만 지역에 대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시도 그러면 위원장은 누구다? 시도지사라고 하시면 되고, 자, 시군구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제. 그래서 지역위원회에 대한 거는 좀 그나마 좀 쉽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시면, 재난안전대책본부. 그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다. 항상 중앙자가 붙은 거는 좀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특히 이제 본부장. 그럼 이때 본부장은 누구다? 거기 보시면, 국민안전처 누가 돼요? 장관이 되는 거고. 자, 그 밑에 이제 차장도 있습니다, 차장. 그럼 차장은 국민안전처 차관이 되고요. 자, 그래서 뭐 구성을 보게 되면 뭐 본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뭐 총괄조정관이 있고 통제관이 있고 담당관이 있고 쭉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그 총괄조정관이나 통제관이나 담당관은 좀 명칭이 길어요. 그래서 일단 구성 자체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고 정리하시고, 대신에 여러분 좀 외우실 거는 본부장 누구다, 차장은 누구다, 이렇게 한 두 사람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항상 이렇게 국민안전처 장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납원 항목에 보시게 되면 해외 재난의 경우에는 누구다? 외교부 장관이다. 그 다음에 방사능 재난의 경우에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누가 될 수 있다? 중앙재난본부의 본부장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실 거는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누구다? 국민안전처 장관이라고는 하겠지만, 요 재난이 이제 해외 재난이냐 아니면 방사능 재난이냐에 따라서 중앙대책본부장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요것도 하나 좀 염두에 두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재난대책본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시도, 그러니까 지역이라고 하면 항상 뭐예요? 시도 또는 시군구. 맞아요. 위원회도 마찬가지. 지역 그러면 시도, 시군구. 그럼 당연히 여기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누가 돼요?
본부장은 당연히 누구다? 시도 그러면 시도지사 이렇게 가시면 되고, 마찬가지 시군구에 해당하는 본부장이다 그러면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여기 재난관리 파트에서는 요 정도. 그래서 위원장이 누구고 본부장이 누구고, 그다음에 혹시 뭐 간사가 누구고 차장이 누구고, 요 정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또 이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파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안전관리기구였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찬가지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마찬가지 같은 파트인데요. 자, 거기서 자, 세 번째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국가 안전관리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시도 안전관리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시, 군, 구 안전관리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도 마찬가지, 국가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거는 이제 누가 수립 지침하느냐, 누가 확정하느냐. 마찬가지로 시도에 해당하는 안전관리 계획은 누가 수립 지침하느냐, 누가 확정하느냐.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 시, 군, 구에 해당하는 안전관리 계획은 누가 수립 지침하고 누가 확정하느냐. 그래서 세 번째 그 안전관리 계획에서는 뭐 하나 좀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국가냐 아니면 시도 안전관리 계획이냐 시군 구 안전관리 계획이냐에 따라서 자, 국가에 해당하는 수립 지침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확정권자가 누구냐,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시도에 해당하는 마찬가지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거는 누가 수립 지침하느냐, 누가 확정하느냐, 요 정도. 그 다음에 시, 군, 구에 해당하는 거 마찬가지. 수립 지침은 누가 하고, 확정은 누가 하는지. 요 수립 지침자와 확정권자를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 국가에 대한 거 수립 지침은 누가 한다? 국무총리가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국무총리는 이라고 해서 두 번째 줄에 수립 지침 작성이라고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남원 항목에 보시게 되면 국무총리는 이라고 해서 마찬가지 중앙위원회,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그 위에 상단에 나오는 안전관리 기구의 중앙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확정은 누가 한다? 국무총리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의 수립 지침과 확정은 전부 다 누가 하게 돼 있다? 국무총리가 하게 돼 있다.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도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 지침을 하느냐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국민안전처 장관이 수립 지침을 하게 돼 있고요. 자, 이거를 시도지사가 뭘 하게 된다? 시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은 누가 한다? 확정은 다시 국민안전처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차이점이 있어요. 국가는 수립 지침 한 사람이 확정을 하는데, 시도 기본계획에 대한 거는 수립 지침자하고 확정권자가 좀 틀립니다. 여기는 시도지사가 확정합니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시도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거는 누가 확정한다. 최종적으로 확정은 시도지사가 확정하는 거고요. 수립 지침은 누가 내린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 시군구는 시도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요 수립 지침자는 누가 되냐? 시도지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시군구에 있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은 누가 한다? 다시 이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시군구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이라서 여기는 시군구에 해당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뭘 할 수 있다? 확정할 수 있다. 요거는 꼭 좀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 라고 싶어서 제가 세 번째 주목사항으로는 이제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수립 지침자하고 확정권자를 잘 정리 좀 해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쭉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네 번째로 좀 주목한 거는 자, 연소에 대한 개요 파트인데, 자, 연소 개요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물론 많이 있겠지만 저는 뭘 주목을 했냐면요, 가연물에 대한 구비 조건. 그래서 가연물 구비 조건에는 뭐가 있는지. 근데 이제 조심하실 거는 이제 가연물 구비 조건이라는 거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 가연물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가연물이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연물 구비 조건이라는 거는 거기 제목에도 제가 써놨지만요, 가연물이 뭐가 되는, 되기 쉬운 조건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가번 항목부터 몇 번까지, 바번 항목까지를 다 만족을 하면 뭐가 되겠다? 가연물이 되기 쉬운 거고요. 그 조건을 만족을 못하면 가연물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가연물이 되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건데, 뭐 공부는 다 하셨겠지만, 자, 가연물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 안 되면 이거는 하나의 그 연료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다. 그럼 다시 해서 가번 항목부터 바번 항목까지가 대부분 다 뭐예요? 연료로 쓰기 쉬운 애들에 대한 조건을 쭉 정리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절대 또 헷갈리지 마셔야 될 거는 그 중에서 좀 또 하나 몇 번에요. 그 가번 항목이네요. 가번 항목에 보면 열 전도율 또는 열 전도도라고 표현하는데 열 전도도가 어때야만 큰 게 아니라 작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꼭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열 전도도가 작아야 뭐가 되기 쉽더라? 연료, 즉 가연물로 사용하기 쉽더라, 쓰기 쉽더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유는 열 전도도가 크면 그만큼 열을 빨리빨리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열의 축척이 용이하지 않더라. 그럼 뭔가 우리가 잘 태운다는 거는 그만큼 열의 축척이 용이할 때, 그럼 따라서 열이 빨리빨리 딴 데로 퍼져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럼 따라서 열 전도도는 어때야만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또 주목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쭉 정리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네 번째 주목한 거는 연소 개요에 있어서 물론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뭐 가연물도 있어야 되고 산소 공급원도 있어야 되고 점화원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저는 이제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 요 조건을 좀 참고로 봤고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제가 좀 주목한 거는 연소의 형태를 좀 주목을 했는데 연소의 형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이제 기체냐, 액체냐, 고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연소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특히 뭘 주목을 했냐면 고체의 연소 형태를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체의 연소 형태는 크게 몇 가지? 네 가지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연소 형태는 무슨 연소다? 분해 연소 형태가 이제 가장 대표다라고 저는 이제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표면 연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증발 연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연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내기에는 좀 어렵지 않지만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뭐 다음 보기 중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다음 보기 중 뭐 하나는 종이, 하나는 뭐 목재, 하나는 뭐 경유, 하나는 숯이다. 뭐 이렇게 줬을 때, 자, 다음 보기 중 표면 연소 하는 애를 찾으세요. 표면 연소 형태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은 숯이라고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 표면 연소 하는 애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면 표면 연소의 형태가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보통 표면 연소의 형태라는 뜻은 뭐예요? 표면 연소는 표면만 빨갛게 타들어가는 연소 형태. 그럼 대부분 표면 연소 들어있는 애들은 물질이 무슨 물질? 고체라는 물질은 표면 연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럼 따라서 보기상에서 고체가 아닌 애는 누구다? 여기 있죠, 이제. 그래서 표면 연소의 형태가 없는 거 찾으라고 했을 때는 누구로 간다? 경유로 간다. 근데 일반적으로 종이나 목재는 대표적으로 무슨 연소라고 그래요? 분해 연소라고는 부르는데, 분해 연소 안에 뭐가 보여요? 표면 연소라는 형태도 보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종이가 탈 때 여기서 화염의 모습만 보이고 타는 게 아니라 표면이 빨갛게 타들어가는 형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예가 나오면 답은 항상 표면 연소에 대한 형태는 누구이기 때문에? 표면은 고체에 대한 거가 표면이기 때문에요. 보기상에서 뭐가? 고체가 아닌 애는 하나 이렇게 딱 찾으셔도 우리가 답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니까. 특히 경유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잖아요. 액체는 액체 표면이 빨갛게 타들어가는 모습은 볼 수가 없다. 화염의 모습만 보이고 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제가 다섯 번째는 연소의 형태 중에서는 기체 액체 중에서 특히 이제 기체 액체 말고 고체를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증발연소나 자기연소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특히 증발연소하는 형태는 뭐 파라핀, 나프탈렌, 뭐 유황, 뭐 이런 것들도 있다. 자기연소는 특히 면류이온물, 뭐 오류이온물 같은 경우가 자기연소성 물질이다 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자, 다섯 번째는 요 정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열전달의 종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전달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 그래서 열 전달에는 크게 뭐가 있더라? 전도, 대류, 복사 있더라. 그래서
참고로 이제 세 가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문제가 좀 쉽게 나오면 열 전달 현상으로서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일단 세 가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고, 특히 전도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서 나타나? 주로 고체에서 나타나는 열 전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맨날 뭐 고체만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참고로 거기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그 고체에서 나타나는 열 전달 형태로서, 자, 이거는 그 분자에 뭐가 없다, 이동은 없다, 즉 물질에 이동이 없다. 다만 뭐에 의한? 분자의 진동에 의한 열 전달이다 라고 좀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전도라고 하는 특징은 뭐가 있어요. 이거는 분자에 진동이 전달돼서 열이 전달되다 보니까 직접적인 접촉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직접적인 접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설명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뭘로? 전도다. 이런 식으로 좀 찾아가시는 이런 이제 능력을 좀 가지고 있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유체 쪽에서 나타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유체는 두 가지를 합치는 거죠. 액체와 기체, 뭔가 이제 흐를 수 있는 물체, 이런 걸 유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대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다? 포인트가 요겁니다. 온도 차에 의한 뭐로 인해서? 밀도 차로 인해서.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보통 뭐 방에다 난로를 폈더니 방 전체가 따뜻해지더라. 이런 것도 하나의 뭐 대류에 의한 이제 열 전달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특히 라면 같은 거 먹으실 때 이렇게 이제 냄비에다가 물 붓고 가열을 하실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요 끓는 부분, 열을 직접적으로 이제 받는 부분은 데워지다 보니까 온도 차에 의한 밀도 차, 밀도가 가벼워져서 낮아지니까 무게가 가벼워져서 상부로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그리고 차가운 거는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이제 대류. 그래서 온도 차에 의한 밀도 차로 나타나는 게 대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사는 말 그대로 이제 복사는 매개체를 두지 않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매개체가 없어도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열. 그게 이제 복사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어떤 형태로? 전자파 형태다라는 걸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매개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종의 이제 전자파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답을 뭘로 간다? 복사라는 걸로 좀 답을 가셔라. 이렇게 해서 열 전달에 대한 거를 6번째 포인트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하나는, 자, 복사에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하나가 더 있죠. 스테판 또는 슈테판이라고 하는데요. 슈테판, 볼츠만 법칙. 스테판, 볼츠만 법칙. 그래서 뭐 공식 자체는 여러분들이 뭐 아실 건 없지만 뭐 열 전달 상수도 있고 하는데 그거 필요 없고, 열 에너지 복사량은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정도 좀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유인물 4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료 4페이지 보시게 되면 맨 상단에 올라가셔서, 자, 전자파에 의해 열이 매질을 통하지 않고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해서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목 좀 잘 표시 좀 해놓으시고요. 혹시라도, 자, 복사 에너지의 크기는 절대 온도의 몇 승에 비례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4승의 비례다라고 해서 슈테판 볼츠만 법칙을 좀 기억을 좀 하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폭발에 대해서. 폭발이라는 파트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자, 화염의 전파 속도에 의한 분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화염의 전파 속도.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분리를 하셔야 될 게, 화염의 전파 속도 그러면 분리할 게 뭐예요? 폭연이라는 파트와 폭괭이라는 파트를 분리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스펠링은 모른다 하더라도 폭연을 뭐라고 읽느냐 정도는 아셔야지. 그래서 플러그레이션이라고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갱은 디토네이션이라고 읽을 거다. 영어 못 읽으시는 분은 없을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화염의 전파 속도가 일단 기준이 되는 속도 하나를 둬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준이 되는 속도 하나를 두고,
예, 이 화염의 전파 속도가 그 기준이 되는 속도보다 속도 관계가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뭐다? 폭연이냐 폭갱이냐 이렇게 둘로 나눠질 거니까. 자, 그래서 기준이 되는 속도를 뭘로 보시느냐? 음속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음속은 소리의 속도.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똑딱 초당 얼마 간다, 뭐 340m 정도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하나의 단위로 마하라는 단위로 지칭을 했죠. 그래서 음속이라는 거를 이제 1마라고 놨을 때, 그래서 340m 세컨을 1마라고 놨을 때, 자, 폭연이라고 하는 건 이 화염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는 어떤 거다? 느리다라는 걸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자, 폭갱은 화염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어떻다? 빠르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셔라. 빠르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 폭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 설명된 거를 찾으세요라고 했을 때 화염의 전파 속도는 폭연은 화염의 전파 속도는 음속보다 빠릅니다라고 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혹시라도 자, 폭갱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는 영어로 자, 디토네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바르지 않은 것을 찾아라라고 하면 보기에서 화염의 전파 속도는 음속보다 느립니다라고 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목하실 거는 음속보다 느리냐, 음속보다 빠르냐라는 걸로 좀 주목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보기에 또 나올 수가 있겠죠. 뭐냐면 폭염 같은 경우는 뭐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일단 이제 압이 작용한다 하더라도 큰 압을 작용하지는 않는다. 보통 이제 정압에 대한 크기만을 논하는데요. 폭갱 같은 경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정압에다가 뭘 더한다? 동압이라는 크기까지 이렇게 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압력의 크기가 누가 더 커요? 얘는 정압 하나만 있는데 얘는 두 개가 섞여 있는 거니까 당연히 크기는 얘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충격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크기도 훨씬 누가 더 크다. 폭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로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지문에 보시게 되면 폭연은 뭐 화염의 그 화염 면에서 온도나 압력이나 밀도에 대한 변화가 얘는 보통 이제 연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얘는 무슨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연속적이다와 불연속적이다는 건 뭐냐면 연속적이다라는 뜻은요. 값에 대한 크기가 온도나 밀도나 압력에 대한 그 값이 절대로 변화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쭉 일정하게 갈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한다? 일정하다라고 표현해도 상관없고요. 자, 불연속적이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그 값이 처음의 값보다는 나중 값이 훨씬 어떻다? 달라질 수 있더라. 그래서 불연속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참고로 좀 알고 계시고, 자, 일단 제가 7번째로 주목한 거는 폭연과 폭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폭발의 종류에는 화염의 전파 속도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두 번째 항목에 보시게 되면 자, 원인 공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폭발이 공정별로 분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물리적이냐 화학적이냐 이렇게 좀 분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인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기상폭발이냐 응상폭발이냐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물리적 폭발, 기계적 폭발을 보게 되면 자,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 자, 첫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자,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거나 일명 상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변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폭발이 일어났다. 그럼 그거는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용기 자체만 터지고 마는 이런 거를 물리적 폭발이다. 그래서 종류로 보게 되면 거기 수증기 폭발, 증기 폭발, 전선 폭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증기 폭발도 일종의 뭐예요? 예를 들어 증기 폭발은 이렇게 이제 그 담겨 있는 통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물을 담아놨어요. 여기다가 내가 이제 열을 줍니다. 이제 가열을 해요.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애는 열을 받으면 뭘로 변하죠? 수증기로 변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수증기가 이제 변해서 위에 상부를 꽉 채울 텐데 중요한 거는 물이라는 액체가 수증기라고 하는 기체로 변하게 될 때는요. 항상 뭘 수반하느냐? 최적의 팽창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부피 팽창이라는 거를 수반을 하는데 그릇은 요만한데요. 자, 이만큼의 물이 수증기로 다 변하면 이만큼의 그릇에다가 수증기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왜? 부피가 같진 않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부피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 그릇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힘이 발생했다. 부피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면 이 용기가 어떻게 돼요? 못 견디고 뻥 하고 터져 나갈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거예요? 물리적 폭발로 가는 거예요. 여기다 내가 점화원을 제공해 준다거나 불을 붙여서 터트린 건 아니에요. 불이 붙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거는, 자, 일단 지금은 이제 뭐 다시 새로 배우는 파트가 아니라 정리하는 파트니까, 자, 이렇게 뭔가 상에 대한 변화를 수반해서 터지게 됐다라고 하면 이걸 뭘로 보겠다? 물리적이라고 보겠다. 하지만 화학적 폭발은 이렇게 터진 와중에서요. 자, 이때 만들어진 증기가, 예를 들어서, 자, 물은 안 터지니까, 자, 이걸 좀 바꿀게요. 바꾸면, 뭘로 바꿀까요? 뭐, 액화석유가스? 그래서 LPG로 바꿔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열을 받으면 뭐가 생겨요? 증기가 생기겠지,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 증기로 변하는 그 팽창력에 의해서 용기가 뻥 터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뭘로 보시는 거고? 부피 팽창에서 용기가 터진 거니까 물리적 폭발로 봐요. 하지만 요 LPG에서 나타난 증기는 외부에 있는 화염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가스가 다시 한번 폭발을 일으켜서 엄청나게 큰 불기둥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무슨 폭발로 보는 거예요? 화학적 폭발로 보는 거지. 그래서 점화 에너지를 제공해서 불이 붙느냐에 따라서 화학적인 반응을 수반하게 돼서 나타나는 폭발을 뭐라고 봐요? 화학적 폭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신 것 중에 블랩이라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 제가 그 밑에도 정리를 해놨겠지만 8번째 주목하셔야 될 게 블랩이 현상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블랩이 현상은 영문을 이제 5개를 합친 건데, 자, 일단 폭발의 종류부터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자, 거기 물리적 폭발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가만히 보시면, 자, 그 종류는 아래쪽에 있는 원인 물질에 따라서 응상 폭발이다 라고 하는 파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할 거는 폭발에서, 자, 공정별로 봤을 때 물리적이다 또는 화학적이다 라고 하는 파트는 원인 물질별로 봤을 때는, 자, 여기서는 뭘로 가요? 응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기상이라는 파트로 가는데, 물리적 폭발의 종류와 응상 폭발의 종류가 똑같고 화학적 폭발의 종류와 기상 폭발의 종류가 거의 같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폭발의 종류를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로 쪼개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공정으로 받느냐 물질별로 받느냐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는 애들은 이쪽에 항목이 좀 많고 여기 들어가는 애들은 여기 항목이 많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이미 정리는 뭐 다 해놓으셨으니까 이거를 새롭게 정리해서 내일 시험을 보시는 건 아니죠. 저는 여기를 이제 주목을 좀 하셔라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블레비 현상으로 가시는데요. 자, 8번은 블레비 BLEVE. 그래서 영문 약자도 제가 이게 쭉 써드렸는데 영문 약자를 외울 건 없고요. 자, 이 B가 얘기하는 거는 보일링. 일단은 끓는다는 거죠. 끓었다. 끓음. 그다음에 이제 L은 리퀴드. 액체 또는 액화 상태를 이제 액체를 리퀴드라고 하고요. 자, E는 여기 책에 있지만 expanding이라는 팽창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는 vapor라고 하는 증기를 얘기하고 E는 explosion이라고 하는 뭐 폭발을 얘기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일단 블레비 현상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액체 상태로 있던 애가 뭐예요? 끓어요. 그러면 기체 상태로 바뀔 때 뭘 일어납니까? 부피 팽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용기 자체가 뻥 하고 터져나가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 블레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용기가 터졌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뭐가 되고 물리적 폭발이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하여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이때 액체는 그냥 액체가 아니라 뭐예요? 액화시켜 놓은 가스죠, 가스. 그래서 보통 블레비 현상은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뭐가 일어나면 폭발이 일어났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는 액화가스가 뭘로 바뀌어서 폭발해요? 수증기로 바뀌어서, 증기로 바뀌어서 폭발하다 보니까 용기 자체가 터져 나가는 거는 뭐라고 보지만, 물리적 폭발이라고 보지만, 여기서 화염이 수반이 되지, 이렇게 뻥 크게. 그래서 큰 불기둥을 하나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왜? 외부에 이미 뭐가 있기 때문에, 화염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의 화염에 가연성 가스가 옮겨 붙어서 폭발을 한번 뻥 하고 일으키는, 그때는 엄청난 불기둥이 형성이 된다. 요거는 뭐에 대한 폭발이다? 화구 형성했다는 거는 화학적 폭발이다. 그래서 자, 문장 자체가 마지막에 큰 화구를 하나 형성했다는 거는 뭐다? 화학적 폭발이다라는 걸로 좀 기억을 하셔라. 그래서 내용은 거기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특히 저는 블레비 현상은 여러분들 이미 뭐 익히 다 정리가 되어 있는 파트라서, 자, 요거는 그냥 현상 정도만 좀 보시고요. 제가 주목한 거는 블레비 현상을 어떻게 해주면 방지해 줄 수 있는지. 그 밑에 가시면 방지 대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주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블레비 현상을 막아줄 수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블레비 현상은 화재가 났을 때 이제 화염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불이 탱크 주위를 감싸고 있으면
이 화염이 이 안으로 이제 전달이 될 때 탱크 하부는 뭘로 차 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차 있기 때문에요. 열을 탱크가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는다는 거. 근데 블레비는 왜 터져요? 요 상부에는 뭐 열을 받으면 일단 수증기로 바뀌어서 압을 만족을 못 하다 보니까 어떻게 뻥 하고 터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열이 골고루 전달되게만 된다면 이게 상부는 어떻게 돼? 열을 직접적으로 탱크가 다 받고 있으니까 이게 균열이 생기면서 압력 방출에 의해서 탱크가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탱크가 받는 열들을 골고루 다 흩어주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래서 탱크 안쪽에다가 뭘 대주고 알루미늄 박을 대는 거죠. 이렇게 알루미늄 박을 대서 열을 받으면 그 열들을 어디로? 골고루 다 퍼뜨려주는 이러한 방법도 하나 이제 대책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요 외부에다가 뭘 설치해서 살수 설비 같은 걸 이렇게 설치를 해갖고 그래서 뭐 이제 불이 나면 물 뿌려서 탱크에 뭐예요? 열을 식혀주는 이러한 방법도 하나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진공관, 그러니까 이중관으로 만든다. 이렇게 해서 안에다가 내부를 뭐 관을 하나 더 만들어 이렇게 그 탱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바깥쪽과 안쪽의 탱크 사이에 뭐예요 이게? 진공 상태니까 진공 상태에서는 뭐가 전달이 안 돼요? 열이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블레비 현상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집안에 이제 경사를 두는 거죠. 이렇게 탱크가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탱크 받침에다 이렇게 눈에 확 띄지는 않겠지만 집안을 약간 이렇게 경사를 주면 만약에 이제 어디선가 온 이제 불붙은 이런 이제 화염들이 불붙은 기름들이 요 면에다가 뭐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여기 정착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울어져 있으니까 계속해서 흘러가겠지 이렇게. 그죠? 흘러가면 여기 탱크 주위에 뭐가 없어요? 화염이 없겠죠. 순간적으로 지나갈 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방지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주목한 게 이제 방지 대책 쪽을 좀 주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자, 체크 좀 기억 좀 잘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9번째. 자, 자연발화의 형태와 물질인데요. 자, 산화열에 의한 자연발화다. 그래서 자연발화에 대한 거는 뭐 누가 뭐래도 일단 꼭 반드시 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는 파트 중에 한 가지고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가장 또 중요성이 좀 크다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연발화 형태,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미생물열, 중화열 꼭 좀 정리 좀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그 물질이 뭐가 있는지 특히 산화열에 대한 거는 뭐 종류가 많죠. 근데 대신 그 분해열이라든가 미생물열이라든가 중합이라든가 뭐 이런 파트는 특히 이제 일부 뭐 항목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파트는 미리미리 잘 이제 정리가 돼 있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자연발화 형태 물질 꼭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항상 그 뭔가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 방지책에 대해서는 꼭 나오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발화에 대한 현상이 있으면 반드시 자연발화에 대한 방지책도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 자연발화는 왜 생긴다? 뭐 이제 정리가 다 돼 있으니까 저장실 온도가 높다거나 또는 습도가 높다거나 통풍이 좀 안 된다거나 퇴적 상태가 불량하면 자연발화가 잘 일어나더라. 그럼 따라서 자연발화가 일어나는 거는 우리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거다. 그럼 따라서 자연발화를 방지해 줄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나오면 꼭 잘 맞추셔야 된다. 근데 시험은 가급적이면 자연발화 방지 대책을 고르라는 문제보다는 시험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자연발화 방지책으로 해당하지 않는 거, 틀린 거, 잘못된 거 이런 거 찾는 문제들이 좀 다수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장실의 온도는 낮춰야 되고 습도는 낮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환기는 반드시 잘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퇴적 상태는 불량하지 않게 분산 소량 퇴적이다. 뭐 이렇게 해서 열을 잘 쌓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골고루 퇴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드시 방지 대책도 꼭 별표로 해서 좀 외워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11번째는 감광계수에 대해서 감광계수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연기 쪽에서 나오는 거고 이제 연기의 그 농도 측정 방법 중에 한 가지고 자 그래서 감광계수는 뭐하고 반비례다? 가시거리하고 반비례라고 하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감광계수의 크기에 따라서 감광계수 값이 작은 것보다는 점점 어떻게 해요? 크게 갈수록 연기의 농도도 점점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자 감광계수가 작아서 커질 때까지 각각에 대한 값에 따라서 크기들이 있죠. 그래서 감광계수가 얼마부터 시작해서 0.1부터 시작해서 30을 가질 때 중요한 거는 요 계수값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계수에 따른 뭐가 중요하다. 각각에 대한 상황이 중요하다. 저는 요거를 좀 주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혹시라도 나온다면 감광계수에서 나오면
제가 봤을 땐 0.1에 대한 상황 정도라든가 또는 상황을 먼저 주고 나서 감광계수 크기를 찾아가는 이런 정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혹시라도 나온다면 감광계수가 이제 혹시 이제 11대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라든가 또는 감광계수 11대 상황은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성기 때다 또는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그럼 이때는 감광계수 크기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정도. 이 정도. 근데 제가 봤을 땐 감광계수 크기를 드리고 그거에 맞는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에 나와 있는 감광계수와 상황에 대한 거 한번 쭉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는 이제 12번째는 화재에 대한 건데요. 화재 종류는 여러분들이 뭐 얘기 안 해도 일단 일반 화재부터 해서 유류 화재, 그다음에 전기 화재, 가스 화재, 금속 화재 쭉 종류를 구별하셨을 건데 제가 주목한 화재는 B급 화재, 즉 유류 화재를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류 화재에 대해서는 이제 급수로는 B급이고 색깔로는 황색이다라는 거 좀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내용물 보시면 종류 나와 있고 대상 나와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페이지 6페이지 가시면 정전기 방지 대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보통 이제 현상들이 있거나라고 하면 방지책이나 또는 뭐 지연 대책이라든가 뭐 예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정전기 방지 대책 물론 다 정리가 돼 있으시리라 생각은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겠다.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시험에서 정전기 방지 대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은 틀린 것은 다 같은 말이죠. 자, 이럴 때 대부분 좀 잘못되게 주는 파트가 뭐냐? 전기에 부도체를 사용한다라는 표현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부도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정전기 방지 대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전기를 없앨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정전기를 없애는 데는 반드시 부도체보다는 도체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 그래서 꼭 좀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습도 70% 이상을 유지해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70%를 많이 염두를 둘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하로 둘 것, 이러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나오는 이상이냐 이하냐, 반드시 이상이다 라는 거 꼭 좀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대습도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절대습도로 표현했다, 이러면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문제 출제자다 하더라도 정전기 방지 대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잘못된 거 찾아라라고 하면 그 7가지 중에 바꿀 수 있는 항목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습도에 대한 거와 또는 뭐 70% 이상이냐 이하냐, 그 다음에 전기에 도체를 쓰냐 부도체를 쓰냐, 그 정도 이제 말장난을 통해서 문제를 좀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항목은 워낙 눈에 띄는 문항들이라서 그렇게 바꿔서 낼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정전기 방지 대책 잘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13번째 주목한 거는요. 제가 총 몇 가지를 집어왔냐? 20가지를 집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는데, 자, 시간은 뭐, 자, 플래시오버. 플래시오버라고 하는 현상은 여러분들이 이미 뭐, 익히 다 알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에 대한 거? 지연 대책에 대한 거. 요거를 좀 항상 이제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자, 플래시오버에 대한 지연 대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해서 화원의 크기. 화원의 크기는 어떤 거? 작을수록. 자, 그다음에 내장재 같은 경우는 불연화돼야 된다. 그럼 불연화시키는 순서는 뭐다? 천장, 벽, 바닥이다. 요거 꼭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열 전도도가 작은 애는 그만큼 타기 쉽기 때문에 플래시오버 지연 대책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 그거 좀 잘 염두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개구부의 크기인데, 개구부의 크기는 소형일수록 플래시오버는 왜 터져요? 이유는 열의 공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잘 타기 때문에 터지는 거다. 그래서 잘 타지 않게 해주려면 산소의 공급을 좀 차단하면 되겠다. 그래서 개구부의 크기를 작게 줄여도 되지만 개구부의 크기를 아주 크게 하셔도 상관없다. 그래서 혹시 지문에 플래시오버 지연 대책으로서 라고 이제 설명이 나왔을 때 지문에서, 자, 보기에서 개구부의 크기가 아주 클수록 이라는 표현이 나와도 일단 그거는 하나의 지연 대책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꼭 명심을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류저장 탱크 연소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요게 14번째인데, 여기는 뭐, 익히 들어왔던 보일오버, 슬로버버, 후로스오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링파이어라고 하는 그 마지막이죠. 윤화에 대해서. 윤화는 한번 좀 꼭 읽어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꼭 다 아시는데, 윤화는
잘 이제 안 하신 분들이 좀 많아서 윤화 파트를 좀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째는 위험물인데요. 위험물과 관계된 거는 뭐 인류부터 윤유까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포인트로 본 거는 인류 위험물을 좀 포인트로 봤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의 가장 시작이자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는 파트고요. 그래서 일단 인류 위험물에 대한 거, 특징, 산화성 고체라는 거 정리하시고 종류, 분명 이미 다 정리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 위험물의 특성에서 성질 파트는 반드시 다시 한번 꼭 보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질은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성질을 알아야 그 밑에 나오는 위험성이나 뭐 저장 및 취급 방법 또는 소화 대책들도 나오는 거니까 꼭 좀 보시고, 자, 위험물 파트는 이렇게 인류 위험물을 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16번째는 소화의 원리입니다. 뭐 소화의 원리는 뭐 익히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거, 그다음에 질식, 냉각, 부촉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뭘 집었냐면 이제 제거 소화를 좀 찍겠습니다. 제거 소화. 그래서 그 중에 유전화 제시, 질소 폭탄을 투하하여 소화했다. 그럼 무슨 원리냐 물어보면 반드시 제거 소화 원리로 꼭 좀 답을 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약제 파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물과 관계되는 소화약제, 물 소화약제를 제가 좀 포인트로 집었습니다. 그래서 꼭 정리를 하시는 파트.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약제는 이제 분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말 같은 경우는 종류도 당연히 구별하셔야 되겠지만 각각에서 나오는 소화 능력, 소화 원리가 뭔지, 그 다음에 특히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3종 분말 소화약제에 대한 거는 반드시, 다른 것보다 반드시 좀 능력이라든가 소화 원리라든가 적용 화제 범위라든가 방습 처리제라든가 이런 파트는 꼭 좀 확인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뭐 3류 말고 일종 분말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어요? 식용유 화제에 적합하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꼭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자, 19번째는 이제 시설론에 관계되는 거. 그래서 소방시설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하실 거. 각각의 설비들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각각의 설비의 정의는 뭔지. 그래서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걸쳐서 소화설비에 대한 뭐 정의라든가 종류들을 다시 한번 표로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한번 쭉 다시 꼭 확인을 좀 해주시는 파트고요. 종류 섞어놓고 분리하라라고 하면 반드시 다 분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산화탄소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소화설비 파트 같은 경우는 작동 원리는 여러분들이 많이 정리는 안 하셨겠지만 특히 가스계 파트에서 좀 주목하고자 하는 거는 이산화탄소의 작동 원리 정도. 그래서 거기 도표를 가지고 이제 제가 쪽 표시를 좀 해놨으니까요. 화재 발생부터 시작해서 자동으로 감지했느냐, 수동으로 감지했느냐. 그럼 감지했으면 당연히 수신기로 신호가 갈 거고요. 그래서 경보가 울릴 거고. 자, 솔리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전자 밸브가 작동이 돼서 기동 용기가 일단 터져요. 기동 용기가 터지면 그다음에 이제 기동 용기가 어디로 가느냐? 약재를 열러 가요. 그래서 저장 용기도 터뜨리고 동시에 선택 밸브도 열어줍니다. 그럼 당연히 약재가 터졌으니까 그 터진 약재, CO2 약재는 열려있는 선택 밸브를 통해서 배관을 통해서 이제 방사가 되겠죠. 그때 배관에 압력 스위치를 작동을 시켜서 다시 그 실내, 그 화재실에 방출 표시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재가 지금 방사가 될 거니까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제 방출 표시등까지. 그래서 그 흐름도를 쭉 보시면서요. 한번 확인하는 차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1번부터 이게 소방의 역사부터 시작해서요. 자, 설비까지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일단, 시험이라는 강박관념이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강박관념 다 떨치시고요. 그냥 평상시 여러분이 우리 소방사관학원에서 공부하셨던 그런 느낌으로 그냥 쭉 편안한 마음으로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험 잘 보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하나 전달해 드리자면 여러분은 꼭 시험을 합격하셔서 여러분이 목표하고자 하는 소방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외쳐드리는데요. 저는 뭘 외치느냐, 제가 나는 이라고 하거나 또는 여러분은 이라고 하고 소방관이라고 외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남기면서 여러분의 마지막 목표인 소방관을 목표로 찍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험 잘 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소방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까?